그렇게 광란의 1920년대 끝자락에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네. 그죠? 엄청나게 1차 대전 특수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온 자본들이 모여서 결국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다 주식시장으로 몰렸고 또는 부동산으로 몰렸고 그것이 일순간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자동적으로 버블은 언젠가는 꺼진다는 이러한 불변의 진리도 있었지만은 그 타이밍이 매우 의심스러웠죠. 그 타이밍은 대공황이 일어났던 타이밍은 영국의 처칠이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처칠이 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연히도 그 시기에 대공황이 터지면서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전 세계 충격파를 던지게 되고 네, 영국은 이제 금 보훈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도 곧 포기하게 되죠. 네,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히 주식시장이 꺼진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정치 외교 시스템을 다 뒤바꿀 만큼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루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많습니다. 많지만 오늘은 이 금융위기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법안을 하나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대공황이 최근까지 미쳤던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영향이 있는데 바로 글래스-스티글 법안입니다. 1946년에 이제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 법안은 대공황에 일어난 그 상황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안이에요. 그게 뭐냐? 왜 상업은행과 상업은행은 뭐고 투자은행이 뭐냐? 상업은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전통적인 은행을 말하는 것이고 투자은행은 아까 얘기했던 돈을 가진 자본가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투자해서 주식을 불리는 그러한 방식의 투자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전까지는 그것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글래스-스티글 법안으로는 따르면은 하나의 금융회사가 상업은행 디비전하고 투자은행 디비전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없도록 한 것이죠. 강제한 겁니다. 그걸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들의 예금과 연금 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역으로 말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버블이 벌었던 그 원인은 뭐예요? 그 금융회사들이, 금융기관들이 일반인들의 예금하고 연금에 손을 댄 거죠.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버블을 일순간에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금융기관들은 눈물을 머금고 상업은행 부분과 투자은행 부분을 분리해서 쪼갤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오래 갔습니다. 무려 60년 동안, 90년대 초반까지 무려 60년 동안 글래스-스티글 법안은 효력을 갖고 있었어요. 중간에 굉장히 많은 금융적인 그러한 폭발적인 그런 그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대표적이었죠. 그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도 이 글래스-스티글 법안은 꿋꿋이 버텼어요. 그래서 이 글래스-스티글 법안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동안은 예금 가지고 주식 투자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60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네, 1992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을 합니다. 네, 무명이었던 아칸소 주지사였던 정말 무명의 빌 클린턴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할 때 당시에 그 캐치프레이즈, 네, 선거 모토가 뭐 유명한 얘기죠. 뭐 진짜 문제는 경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당선되었다. 이렇게 지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빌 클린턴의 그 선거 전략의 핵심은 경제를 살리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을 많이 추앙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을 키우자. 이런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금융업자들의 수건이었던 금융서비스 현대화 법안, 그레엄 리치 브라일리 액트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사인을 하게 되는데 이
긴 이름의 GLB라고 얘기하는 이 법안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지난 60년 동안 금융기관을 목을 조이고 있었던 글래스-스티글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금과 연금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네. 이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금융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이제 되었습니다. (1999년에) 법안이 통과하자마자 바로 이듬해 닷컴 버블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잘 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 직전부터 엄청나게 버블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바로 이 시기가 뭐예요? 글래스-스티글 법안이 무력화되는 시기가 바로 1999년 11월이었습니다. 11월부터 올라가는 이 그래프의 바로 기울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마지막 피크를 치고 그 다음부터 속절없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닷컴 버블이었어요. 결국 닷컴 버블이 마지막에 불꽃을 튀기고 그리고 폭락했던 그 이면에는 글래스-스티글이라는 60년 먹었던 대공황 때 만들었던 이 글래스-스티글 법안이 무력화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의 법안이 전체적인 그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닷컴 버블은 많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훗날.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바로 엔론 스캔들이에요. 엔론이 망한 연도는 2002년이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엔론, 회계 부정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닷컴 버블이 붕괴한 200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폭락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2001년도에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죠. 파산을 하죠. 파산하고 뿐만 아니라 뭐 회계를 담당했던 앤더슨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계법인도 같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엔론 사태하면 엔론 하면은 회계 부정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엔론은 회계 부정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사실 제대로 엔론 사태를 이해하는 경우는 사실 보기 힘듭니다. 엔론이 망한 이유는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엔론은 굉장히 어드밴스된 첨단 기업이었어요. 그 말은 비즈니스 모델이 첨단이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가와 연동돼서 그러니까 그 엔론 자체의 주가가 스스로가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주가를 올림으로써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좋게 만드는 그러한 회계적인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주가가 좋아지면 호황일 때는 이 엔론 기업은 너무나 잘 나갑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 주가 지수가 다우지수나 이런 인덱스가 계속 올라갔다면 엔론은 영원히 잘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닷컴 버블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엔론의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만큼 급격한 주가의 추락이 엔론의 회계 장부에 엄청난 구멍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똑똑했지만 윤리의식이 매우 낮았던 그 경영진들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회계상의 장부를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엔론 회계 부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엔론의 회계 부정은 갑작스럽게 변화한 그러한 주가 장부를 메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망한 것은 이미 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닷컴 버블 때문이었고요. 닷컴 버블 때문에 이미 망하고 있었는데 회계 부정이라는 것은 그걸 메우기 위한 미봉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회계 부정은 결과 부분이었고 원래 문제가 된 부분은 주가 부양에 의존한 매우 리스키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앨런이 이제 이렇게 망했어요. 네, 망했죠. 그래서 이 앨런 같은 이러한 회계 부정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는 앨런의 회계 부정으로 다 포커스가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앨런처럼 이렇게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문제가 많은 돈을 잃게 되니까 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사라반-옥슬리 법안입니다. 2002년에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은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회계 규정을 아주 까다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앨런 같은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나쁜 기업이 나타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에게 회계 보고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투자자가 보호가 되는 것은 좋았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를 이제 부작용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IPO를 하는 기업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감히 너무 그러니까 IPO를 하는 과정 그리고 IPO 하고 나서 상장 기업이 됐을 때 회계 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장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 숫자가 극도로 줄어들어요. 그때 어렵게 상장한 기업들이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입니다. 바로 페이스북이죠. 구글과 페이스북이 그 시기에 어렵게 상장했던 기업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이 지금에 봤을 때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정말 훌륭한 기업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상장할 당시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들이 몰렸죠. 그 이유는 뭐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게 아니라 투자금이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왜? 바로 이 사르반-옥슬리 법 때문이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성장할 기업이 없고 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풍선 효과라 그러나요? 벌룬 이펙트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지죠.